안녕하세요. 커피앤톡입니다. 오늘도 와주셔서 감사드리고요. 바로 사연 읽어보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현재 행복하게 혼자만의 싱글 라이프를 즐기고 있는 40대 중반 여자예요. 사연을 보내게 된 이유는 말씀을 하지 않아도 아시겠죠? 제 일생을 돌아보니 이만큼 행복할 수 있다는 게 기적일 만큼 파란만장한 인생을 살았더라고요. 그래서 그런 일생을 누군가에게 공유한다면 힘을 얻을 수 있는 사람이 있지 않을까 싶어서 저와 같이 어려운 환경에 지냈던 사람도 이렇게 지낼 수 있는데 여러분들도 할 수 있다는 응원을 보내고 싶다는 마음이 들어서 이곳에 사연을 보내게 되었어요. 저는 어린 시절 찢어지게 가난한 곳에서 태어났어요. 부모님이 원래 농사일을 하셨는데 아빠가 농약을 술로 착각해서 잘못 드시는 바람에 제가 어린 나이였을 때 돌아가셨고 아빠가 없어지자마자 농사일을 엄마 혼자서 감당하셨어야 했는데 그때 농사 사업이 좀 어려운 시기가 되는 바람에 엄마 입에 혼자 풀칠하기도 어려운 지경이었죠. 그래서 엄마는 고민 끝에 저의 행복한 미래를 위해서 저를 고아원에 보냈어요. 동네 사람들은 아니 어떻게 멀쩡히 살아있으면서 애를 고아원에 보낼 수가 있느냐고 하면서 동네에서 안 좋은 말들도 많이 돌고 엄마에 대한 비난과 저에 대한 동정이 컸지만 저희가 그 정도로 찢어지게 가난했기 때문에 엄마는 그런 소문들을 다 참아가면서라도 이를 악물고 제가 살 길을 최대한 마련해주기 위해서 고아원에다가 저를 데려다 놓는 수밖에는 없었지요. 처음 어릴 때는 원망도 정말 많이 하였어요. 저도 동네 사람들처럼 버젓이 살아있는데 왜 나를 엄마 없는 애들이 지내는 고아원으로 데려다 놓냐 원망도 많이 생기더라고요. 지금은 이제 나이가 차서 엄마의 그런 고충을 조금은 이해하지만 그때는 철이 없을 때라서 확실히 충격이 컸었어요. 엄마는 그래도 저를 보러 그 어려운 상황 속에서도 일주일에 한 번씩은 꼬박꼬박 저를 찾아오셨어요. 저는 그 삭막한 고아원에서 처음에는 아이들과 어울리기를 포기하고 혼자서 우울하게 앉아서 엄마가 어서 오기만을 기다렸어요. 그래서 저의 어린 시절은 엄마와 집에서 지낸 추억보다는 고아원에서 시간을 보낸 기억이 더 많을 만큼 가슴이 아픈 추억들이 참 많답니다. 더군다나 저는 어린 시절에 충분히 엄마의 사랑을 받고 자라야 할 나이인데 그러지를 못하고 너무 어릴 때 고아원에 나 혼자 덩그러니 남겨졌다는 사실 때문에 정신적으로 충격이 커서 중학교에 처음 들어갔을 때 잘 적응하지도 못했어요. 엄마는 그때쯤에는 겨우겨우 자리를 잡아가고 있을 때라서 집안을 다시 일으키는데 정신이 없으셔서 제가 그런 상태인 줄도 모르셨고 그저 제가 그냥 사춘기를 일찍 겪다 보니 그런가 보다 하고 별로 신경을 쓰지 않으셨어요. 그래서 저는 이른 나이에 세상은 만만치 않구나. 내 편은 존재하지 않는구나. 라는 것을 일찍 깨닫고 중학교만 졸업한 다음에 검정고시를 봐서 고등학교 공부를 대신하게 되었어요. 제가 워낙 엄마에 대한 충격이 커서 세상의 이치를 일찍 깨달았기 때문일까요? 저는 정말 이런 거지 같은 생활을 탈출하고 살아남고 싶다는 생각을 해서 이를 악물고 공부를 했고 낮에는 공장에 다니면서 엄마의 생계 문제를 도왔고 밤에는 졸리면 빨래 집게로 코를 꼬집어가면서 공부를 열심히 하여서 고등학교 검정고시 성적을 거의 만점으로 통과할 수 있게 되었어요. 또 저의 이런 노력을 누가 돕는지 신기하게도 수능 시험도 정말 잘 치루어서 남들이 지금까지도 얘기하는 세계대학 있죠? 네, 그 대학 중 하나에 합격을 하였어요. 엄마는 드디어 저로 인해 자신의 인생에도 빛이 찾아오나 보다 싶은 마음이 들었는지 제가 대학 합격한 날 입학식 때 눈물을 쭉쭉 흘리시면서 입학식 장소에서 저희 모녀는 얼싸안고 눈물을 흘리면서 울었답니다. 또 저는 제가 어렵게 자란 탓인지
저처럼 어려운 사람들을 돕고 싶다는 마음을 늘 가지고 공부를 하였었어요. 그래서 과도 사회복지학과로 입학을 하게 되었는데요. 그래서인지 저와 비슷한 꿈을 가진 사람들과 이야기를 많이 나누고 어울리게 되었어요. 그중 한 선배가 있었는데요. 네, 결론부터 이야기하자면 그 선배가 저의 남편이에요. 그 선배도 저와 같은 사회복지학과였고 그때 군대를 갔다 온 뒤에 복학을 하였던지라 사회복지 실습을 다니고 여기저기 취업을 준비하던 때였어요. 처음에는 저는 그 선배가 같은 학교라는 것도 모르고 있었어요. 그런데 제가 대학을 다니면서 경험을 쌓겠다고 우연히 한 사회복지기관에서 아르바이트식으로 일을 하게 되었는데 거기서 실습을 하던 선배와 우연히 만나게 된 것이 만남의 계기가 되었죠. 그 선배는 처음에는 저에게 호감이 있다는 표시를 자주 하면서 친해져 보려고 하였는데 저는 아직 어떤 사람인지도 모르는데 무작정 만나보기가 좀 그래서 처음에는 좀 튕겼어요. 그러다가 선배가 어디 학교 나왔냐 뭐 이런 걸 물어보다가 같은 학교라는 사실을 알게 되었고 그 선배에 대해서 주변 애들한테 살짝 물어보니까 굉장히 사람이 좋고 괜찮은 사람이다라는 좋은 평판을 듣고 나서야 선배에 대해 다시 보게 되었고 저도 선배에게 조금씩 마음의 문을 열게 되었어요. 선배는 처음에는 마음을 열어가면 열어갈수록 사람들의 말처럼 참 괜찮은 사람이라는 생각이 드는 분이었어요. 실습생인데도 불구하고 어르신들을 대하는 태도나 마음가짐 자체가 다른 실습생들과는 전혀 다르게 올바르다고 할까요? 그 외에도 다른 실습생들도 옆에서 세심하게 챙겨줘서 실습을 잘 할 수 있도록 도와주기도 하는 등 보면 볼수록 인간적인 호감이 가는 사람이었어요. 그렇게 저는 그런 선배에 대해 더 궁금해지고 더 알아가고 싶다는 생각을 하게 되었고 선배가 대학을 졸업하여 취업을 하고 또 저도 대학을 졸업하여 취업을 할 때까지 저희는 꽤 오랜 기간 동안 연애를 하게 되었어요. 그러다 보니까 어느덧 저도 모르게 선배와의 만남을 진지한 마음으로 임하게 되더라고요. 저희 엄마에게도 진작에 학교 선배인데 괜찮은 사람이다. 실습 때 만나게 되었는데 어쩌다 보니 지금까지 만남을 지속하게 되었다. 미리 아주 자랑이란 자랑을 만남 초반 때부터 떠벌리기 시작해서 저희 엄마는 이미 제가 선배와 진지한 만남을 가지고 있다는 사실을 눈치를 채셨어요. 엄마도 제 이야기를 들었을 때에는 선배가 괜찮은 사람이라는 느낌이 드셨는지 한번 선배를 데려와 봐라. 언제쯤 데려올 거냐 궁금하다라는 말씀을 참 많이 하시곤 하셨죠. 저희 엄마가 그런 말들을 하시면 가뜩이나 설레이는 마음으로 만나는데 더 들뜨고 신나더라고요. 그렇지만 만남이라는 것은 언제나 신중해야 하기 때문에 제가 먼저 선배와 진지한 만남이 이루어지게 되면 그때 소개시켜주겠다고 엄마께 말을 하곤 했어요. 워낙 선배가 괜찮은 사람이라는 게 티가 나서 그런지 엄마도 어서 보고 싶어서 애가 타시는 것 같더라고요. 사실 저도 빨리 보여드리고 싶은 마음이 굴뚝 같긴 했지만 뭔가 제가 여자인데 먼저 결혼에 대한 이야기를 꺼내기가 자존심이 좀 상하더라고요. 그래서 선배가 먼저 결혼에 대한 이야기를 꺼낼 때까지 기다렸어요. 그러자 아니나 다를까 제가 26살이 되던 해에 먼저 결혼 이야기를 꺼내더라고요. 우리 만난 지 벌써 몇 년이 되어 가는데 내가 한 번도 이런 이야기를 못한 것 같네. 많이 서운했지? 무슨 이야기인데? 우리가 하루 이틀 본 것도 아니고 이만하면 결혼을 할 때도 된 것 같고 겸사겸사 그냥 그렇다고. 무슨 말이야. 알아듣게 얘기해. 그래서 결혼하자고? 맞아. 우리 부모님이 사실 자기 많이 보고 싶어 하거든. 겸사겸사 인사도 시킬 겸 다음 주에 우리 부모님이랑 식사 한번 할래? 선배는 쑥스러워하면서도 저와의 결혼에 대해 진지하게 고려해 보았는지 부모님과 식사 자리를 하자고 하더라고요.
저는 설렘 반 걱정 반 마음이 앞섰어요. 설렜던 이유는 선배와의 결혼이 앞당겨졌다는 사실 때문이었고, 걱정은 모두를 예상하듯이 부모님을 만나 뵙는 자리이다 보니까 긴장이 좀 되어서였어요. 저는 그렇게 긴장 반 설렘 반 마음을 안고 주말에 선배네 부모님과 식사를 하였는데요. 다행히 선배네 집안이 저희 집안과 재력 수준이 비슷한 집안이다 보니까 주변 사람들이 말하는 돈 많은 집안처럼 텃세가 그리 있거나 하는 편도 아니었고, 워낙 성격이 호탕하셔서 그런지 저를 되게 털털하게 잘 맞이해 주시더라고요. 그리고 식사 자리에서 뜻밖의 소식도 전해 듣게 되어서 그때는 참 기뻤어요. 그래, 아들이 만나는 여자랑 이렇게 만나서 즐겁게 웃으며 떠들 수 있으니 너무 좋네. 혹시 부모님은 어디 사람이셔요? 아, 네. 제가 사실은 아빠는 안 계시고 저희 엄마는 김해 사람이십니다. 어머, 세상에 세상에. 아, 나도 김해 사람인데. 아니, 이게 무슨 우연이야. 김해 어디 쪽 사셨어? 뜻밖의 소식은 바로 저희 엄마와 선배네 어머님과 고등학교 때 동창이실지도 모른다는 이야기였어요. 그것도 아주 친했던 동기일지도 모른다는 거였죠. 선배네 부모님은 아주 들뜬 마음으로 저희 엄마를 빨리 보고 싶다며 아주 신이 나셨죠. 뭐 그때까지만 해도 크게 나쁜 상황은 아니었어요. 저희 엄마와 선배네 부모님과 아는 사이라는 것은 어떻게 보면 제 입장에서는 나중에라도 고부 갈등이나 사돈 간의 갈등이 덜 일어나게 될 확률이 생겼다고나 할까요? 어찌되었던 그렇게 선배네 부모님이 급박하게 저희 엄마와 저와 선배와 선배네 부모님과의 만남을 주선하신 덕분에 저희 가족과 선배네 가족은 상견례 날짜를 잡기도 전에 생각보다 빠르게 만날 수 있었어요. 그리고 선배네 부모님의 말씀대로 정말로 저희 엄마와 선배네 어머님은 고등학교 동창이셨고요. 어머 청아야, 이게 무슨 경사야. 웬일이니 웬일? 너무 좋다야. 어쩐지 이 딸이 누구 딸이라서 이렇게 예쁜가 했더니 네 딸이었구나. 아우, 얘 정말 반가워. 내가 더 반가워, 수키야. 아들이 사람이 좋다는 얘기는 늘 들어서 알고 있었는데 이렇게 사람 좋은 게 다 네 아들이라서 그렇구나. 나도 너랑 이렇게 다시 보게 되어서 너무 기쁘다, 야. 선배네 부모님과 저희 엄마는 이렇게 서로 덕담을 나누며 이야기를 하게 되었죠. 그렇게 저희의 결혼 일정은 둘의 사이가 좋았던 만큼 더 빠르게 진행될 수 있었고, 저희는 얼마 지나지 않아 결혼에 꼴이 나게 되었죠. 다행히 선배와 제가 그동안 꾸준히 돈을 모아서 선배와 저는 경기권에 있는 20평짜리 아파트 정도를 구해서 살 수 있게 되었고, 선배는 부모님을 그래도 일주일에 한 번 정도는 뵈러 같이 가고 싶은데 그래도 되냐고 저에게 물었고, 저도 어머님이 워낙 좋은 분이셨기에 그래도 된다고 흔쾌히 승낙을 하였어요. 그렇게 처음에는 어머님을 뵈러 주말에 시댁에 도착하였는데 뜬금없게도 저희 엄마가 그곳에 시어머님과 같이 계시더라고요. 저는 두 분이 친하다는 걸 알고는 있었지만 저에게 말이 없이 갑자기 엄마가 계시는 바람에 그냥 나쁜 뜻 없이 좀 놀랐달까요? 좀 당황스러워하며 엄마에게 왜 여기 계시냐고 되물었어요. 그런데 제가 한 말에 엄마가 대답을 안 하고 저희 시어머님이 대답을 하시더라고요. 아니, 내가 요새 내 또래 애들이 다 바카테를 안 나오려고 해서 너무 심심한 거 있지? 그래서 청아 불러서 이렇게 고스톱도 치고 같이 쇼핑도 가고 좀 그러려고 불렀어. 어때? 괜찮지? 저희는 뭐 두 분이서 노시겠다는데 거기서 저희가 특별히 뭐라고 할 건 아닌 것 같아서 그냥 그런가 보다 하고 넘기려고 했어요. 다만 한 가지 마음에 걸리는 건 그때 엄마의 낯빛이 굉장히 시어머니의 눈치를 보는 듯했고 뭔가 마음에 걸리는 게 많다는 눈빛을 하고 계셔서 그게 마음에 좀 걸리기는 하더라고요. 저는 그게 뭔가 미심쩍어서 잠시 시어머니가 자리를 비운 사이에
엄마에게 왜 그러냐고 물어보게 되었어요. 엄마, 왜 그래? 뭐 억지로 오게 된 거야? 왜 그런 표정을 짓고 있어? 아니, 그게 사실은 말이다. 니네 시어머니가 돈을 너무 많이 쓰는데, 나는 생전해보지도 못하고, 지금 형편에는 하지도 못할 비싼 물건들만 쇼핑을 다니지 뭐니? 그래서 거기서 안 사겠다고 하려는데, 내 말이 자르고, 당연히 같이 쇼핑을 왔는데, 이 정도는 살 수 있지 않느냐고, 막 강요 비슷한 걸 하는 거야. 그래서 하는 수 없이, 안 되겠다고 나오려는데도, 자꾸만 우기는 통에, 할 수 없이 요거 조그만 거 하나 결제했다. 저는 엄마가 내민 조그만한 지갑을 보고 소스라치게 놀랐어요. 그 지갑은 명품 브랜드 중에서도 찐 명품으로 소문난 브랜드인데다가 자그마치 가격이 200만 원짜리였어요. 집안을 겨우 일으켜 세워놨다지만 그렇더라도 지금 엄마 형편에서는 그 정도 돈이면 할부로 수십 개월을 갚아도 빠듯할 수준이었죠. 하지만 그때까지만 해도 시어머니가 저희 형편을 몰라서 그런 거겠거니 엄마가 마음을 잘 먹었으면 결제를 하지 않았을 것이라고 생각하여 저는 되려 엄마를 다그쳤어요. 왜 제대로 똑부러지게 거절을 못해서 이런 걸 사오냐고. 이번만 내가 대신 할부로 돈을 갚아줄 테니까 앞으로는 이런 쇼핑 하지도 말고 가서도 사지 말고 눈으로만 보라고 신신당부까지 하였죠. 그러나 얼마 지나지 않아 저는 엄마의 그 말을 쉽게 이해할 수 있었어요. 제가 일을 마치고 돌아오는 어느 금요일에 시어머니에게 전화가 걸려오더라고요. 얘 새아가, 너 내일 아들내미랑 우리 집 오는 날이지? 네, 어머님. 내일 저희 내려가는 날 맞아요. 무슨 하실 얘기라도 있으신가요? 아니, 나 내일 오랜만에 아이 쇼핑 좀 할까 하는데 시간이 되나 해서. 모처럼 처음으로 새아가랑 쇼핑하고 싶어서 그러는데 내일 하루 시간 좀 내줄 수 있을까? 저도 흔쾌히 그러겠다고 하였어요. 그때까지만 해도 엄마가 쇼핑을 하는 요령이 없어서 그런 거라고만 생각을 하였기 때문에 그냥 시어머니랑 같이 돌아다니다가 시어머님이 뭐 골라달라는 거 있으면 같이 골라주고 말 그대로 저는 아이 쇼핑만 하면 되는 줄 알았어요. 하지만 주말이 되어 시어머님과 쇼핑을 하러 가자마자 저는 친정엄마의 심정을 곧바로 이해할 수 있었어요. 얘, 이유 좀 봐라. 이건 너한테만 어울릴 것 같은데 한번 입어만 봐봐, 입어만. 저는 그래, 어차피 입어만 볼 건데 뭐 어때? 하는 심정으로 정말 옷을 입고 나와보았어요. 그런데 그러자마자 시어머니가 바로 막 바람을 잡으시면서 직원한테 이렇게 말씀을 하시는 거였어요. 어머어머, 야, 옷빨 봐라. 이렇게 오빠를 잘 받으면서 그동안 왜 그런 옷들만 입고 다녔어? 여기요. 이거 하나 주세요. 어머니, 저 아직 산다는 얘기 안 했는데 이거 얼마인지도 모르는데 저 돈 그렇게 안 많아요. 어차피 할부로 끊으면 얼마 안 내. 정 모자라면 내가 나중에 보태줄게. 하나 사. 응? 저는 시어머니의 말을 듣고 가격표를 보았는데 무슨 가격이 옷 한 벌에 무려 120만 원씩이나 하더라고요. 이 정도면 거의 월급의 절반 이상을 옷 한 벌에 투자하는 거나 마찬가지였어요. 저는 엄마처럼 마음이 약해져서 옷을 사게 될까 봐 단칼에 시어머니의 제안을 거절하였어요. 저 죄송하지만 안 되겠어요. 이 정도 가격은 좀 부담이 되어서요. 죄송합니다, 어머님. 그런데 그렇게 거절을 하자마자 시어머니의 표정이 싹 돌변을 하더니 아주 싸늘한 눈빛으로 저를 아주 죽일 듯이 노려보시는 거였어요. 그러더니 이런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왜? 내가 뭐 못 먹을 음식을 먹이기라도 하는 거냐? 얼굴은 왜 그렇게 청색을 하고서는 댐비니? 내가 너 이쁜 옷 사입히겠다는데 그게 못할 짓이야? 정하나 너나 둘 다 왜 그리 못마땅한 표정을 하고 있어? 내가 뭐 잘못한 거야? 아니요, 어머님, 그게 아니고요. 됐어.
사기 싫은 간도. 아, 모처럼 쇼핑 나왔는데 쇼핑할 맛이 안 난다. 나 먼저 집에 들어가 볼게. 너 혼자 여기서 아이 쇼핑을 하든지 뒤따라오든지 마음대로 해. 시어머니는 그렇게 빽소리를 지르시더니 정말 저를 두고 그대로 빠른 걸음으로 걸어 아래층으로 내려가 버리셨어요. 저는 뭐 이런 경우가 다 있지? 하는 황당한 마음을 감출 수가 없었어요. 겨우 시어머니를 뒤따라가 보았지만 이미 시어머니는 차를 끌고 먼저 가버리신 뒤더라고요. 그 이후로 저는 시어머님이 기분이 좀 푸셨으면 하는 마음에 도라지즙을 좀 가지고 그 다음 주에 남편과 시댁을 방문하였는데 시어머니의 반응은 되려 더 역효과가 났었어요. 예, 됐다. 필요 없다. 아이 깎게 뭐라고. 이게 몸을 얼마나 좋게 만든다고 사갖고 오니? 기껏해야 몇만 원 정도 들여갖고 온 싸구려일 거 아니야? 내가 너한테 사라고 했던 옷은 자그마치 100만 원대야. 아, 그거 명품이라고 명품. 알아? 난 이런 싸구려 같은 거 한 개도 필요 없으니까 갖다 내놔라. 시어머니는 급기야 제가 산 도라지즙을 풀어헤쳐서 저에게 흩뿌리듯이 던지면서 말씀을 하시는 것이었어요. 저는 너무 속상해서 그 자리에서 저도 모르게 눈물을 흘리고 말았어요. 저희 집 형편을 뻔히 아시고 또 시어머님의 형편도 뻔히 그걸 살 수 있는 상황이 아닌데 그런 고집을 피우시는 게 답답하기도 하고 또 제가 나름대로 정성을 다해서 가져온 건데 그렇게 싸구려라고 반응을 하니까 제 기분이 너무 속상한 거 있죠. 그날 이후로 시어머니와의 관계는 좋아지기는커녕 더 악화만 되어갔어요. 남편도 처음에는 잘 모르다가 나중에서야 눈치를 채고 둘이 왜 그러냐고 물어보기도 하였는데 그래서 남편에게 사실대로 털어놓아 보았는데 남편은 되려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것이었어요. 자기 이제 거기서 일한 지 꽤 됐는데 월급도 좀 올랐을 거 아니야. 좀 사드리지 그랬어. 우리 엄마가 돈은 못 벌어도 명품을 얼마나 좋아하시는데 그 정도는 해줬을 수도 있는데 자기가 너무했다. 그리고 장모님도 들어보니까 너무하셨던데 막 그거 하나 사라고 하니까 마지못해서 얼굴을 죽상을 하시면서 억지로 사셨다고 그러더라고. 두 분이서 친하셨다는데 더군다나 이제는 사돈 사이인데 그렇게 싫은 티를 내가면서 사야 쓰겠어? 뭐? 당신 지금 우리 엄마 욕한 거야? 어머님도 어머님이시지만 우리 엄마가 그동안 얼마나 힘들게 살았는 줄 알아? 당신도 알다시피 우리 지금도 형편 그렇게 좋은 것도 아니고 미안하지만 어머님도 형편이 그 정도로 좋은 편은 아니셔. 그런 상황에서 명품을 그렇게 사는 걸 자기가 다 감당하고 있잖아. 우리도 돈도 저축하고 애도 낳고 나중에 노후 대비까지 해야 되는데 난 그렇게는 못해. 차라리 저에 대해서만 그렇게 얘기를 했으면 참고 넘길 텐데 저희 엄마에 대해서까지 그런 식으로 이야기를 하니 저도 참기가 어렵더라고요. 그런 와중에도 남편은 저에게 자기는 엄마를 그만큼 사랑해서 그 정도 돈은 아무것도 아니다. 너희 어머님이나 너나 좀 이런 자세를 배워야 한다. 이런 일 있다고 해서 주말에 시댁 안 갈 생각이 있는 건 아니겠지? 하면서 저를 되려 닥달을 하는 것이었어요. 저는 정말 그 주에는 주말에 시댁에 가서 도무지 어떻게 해야 하지? 라는 생각이 들어서 온갖 스트레스를 다 받으면서 지내게 되었는데요. 그런데 그 주 목요일에 엄마에게서 갑자기 전화 한 통이 걸려오더라고요. 얘 미안한데 일 중이니? 지금 여기 좀 빨리 와봐라. 아주 난리가 났어. 갑자기 엄마가 전화를 걸더니 지금 집에 한바탕 난리가 났다고 와보라고 하는 것이었어요. 저는 무슨 일이길래 엄마가 일하고 있는 저에게 그렇게까지 이야기를 하나 싶어서 급하게 차를 몰고 친정 엄마 댁을 가보았는데 세상에 가본 곳에는 시어머니가 기를 쓰고 난동을 피우고 있었습니다. 너 이제 잘 살잖아. 사돈인데 이 정도도 못해줘? 당장 내놓으라니까. 알고 보니 상황은 이러했어요.
저희 엄마와 시어머니는 동창 사이인 만큼 서로에 대해서 잘 아는 사이였는데 엄마가 과거에 바람을 핀 적이 있으셨더라고요. 지난번 쇼핑 때에도 엄마가 그 비싼 돈을 주고 물건을 살 수밖에 없었던 것도 시어머니에게 약점이 잡혀 있기 때문이었어요. 저는 엄마의 비밀에 충격을 받기는 했지만 그보다 시어머니가 그걸 약점 삼아서 이런 식으로 저희 가족을 을로 취급한다는 게 더 큰 문제라고 여겼고 이거는 달래고 관계를 잘 이어가려고 한다고 될 일이 아니구나 싶은 생각이 들게 되었어요. 결국 저는 엄마의 손을 붙잡고 늘어지는 시어머니를 밀쳐냈어요. 어머님, 이제 그만하세요. 엄마가 무슨 잘못을 하셨다고 하더라도 이런 식으로 치사하게 그걸 빌미로 돈을 뜯어내는 건 아닌 것 같아요. 제발 정신 좀 차리세요, 어머님. 시끄러워. 너는 며느리 주제에 가만히 있어. 가만 보니까 둘 다 처음부터 별로였어. 나 혼자만 명품 들고 다니니까 너무 외로워서 물건 좀 같이 사달라는데 정아 너는 이렇게 째째하게 선물 하나 못 내주고 물건도 마지못해 사주고 너도 똑같아. 응? 다 늙은 시애미가 혼자 명품 치장하기 외로워서 같이 좀 하자니까 그거 하나 못 들어주고 이제는 여기까지 찾아와서 나한테 훈계까지 늘어놓아? 너네 둘 다 필요 없어. 나가! 진짜 어처구니가 없지 않나요? 그 와중에도 엄마는 자신의 약점이 다른데 더 퍼질까봐 계속해서 쩔쩔매면서 어쩔 줄을 몰라 하더라고요. 저는 도저히 이렇게 말을 해서는 안 될 것 같아서 남편에게 지금 시어머님이 우리 친정엄마 댁에 와서 횡포를 부리고 있다고 전화를 걸어서 데려가라고 이야기를 하였고 남편도 그제서야 시어머니의 명품 중독과 사치병이 어느 정도인지 인식을 하고 저에게 사과를 하기 시작하더라고요. 하지만 저는 이미 이런 시어머님과 같이 있다는 거에 거덜날 거라는 생각에 이혼을 하기로 마음을 굳힌 상태였고 뒤늦게 남편이 저에게 찾아와 미안하다고 하지만 제 마음은 이미 돌아서서 때가 늦은 뒤였지요. 그렇게 이혼을 했는데 사실 이혼이라고 할 것도 없이 혼인신고를 하기 전이라 서로 짐 빼고 집 계약 무르고 위약금 반반 내는 걸로 끝이 났어요. 저는 당분간은 사람을 만나지 말고 친정엄마를 모시고 살면서 일이나 열심히 해야겠다고 마음을 먹었어요. 그리고 엄마에게서 엄마가 숨기고 싶어 했던 과거 이야기를 듣게 되었는데 아버지가 술을 농약으로 착각해 마시기 전에도 알코올 중독자로 엄마를 힘들게 했을 때 같이 학교 다니고 서로 잘 알고 지낸 고향 선배가 그런 엄마를 위로해주면서 아주 잠깐 한눈을 팔았었다고 하더라고요. 하지만 엄마는 이내 마음을 다 잡았었다는데 그걸 시어머니가 고향에 왔다 우연히 알게 되었고 평생을 약점으로 손에 쥐고 있었다네요. 아버지가 계셨을 때 다른 사람에게 한눈을 판 게 남들이 봤을 땐 손가락질 받을 일이지만 제가 봤을 땐 우리 엄마가 너무 가엾고 안쓰러웠어요. 저는 그런 엄마를 평생 아껴주고 보호해줘야겠다 생각하고 무작정 일에만 매진을 했어요. 그래서 센터장 바로 전 단계까지 승진을 하여 올라갈 수 있었어요. 그러니까 센터장 권한만 없었을 뿐 제가 거기 계신 어르신들 관리를 다 하는 셈까지 되었지요. 그러던 중 어느 날 낯익은 얼굴을 하신 어르신이 한 분 들어오시더라고요. 그때는 이미 몇 년이 지난 뒤라 잘 몰랐는데 자세히 보니까 저의 이전 시어머니였어요. 여보시오, 여기가 명품 매장 맞죠? 저 모르겠어요. 저 이래봐도 여기서 제일 잘 나가는 명품녀라고. 알아? 이전 시어머니는 명품 중독을 넘어서서 거의 사치에 집착하는 수준도 넘어선 상태였고 거기다가 치매까지 걸려서 정신적인 상태는 더 악화된 상태였어요. 이전 시모를 데려온 건 저희와 네트워크가 연결되어 있는 센터 직원이었는데 어느 서울 한복판 길거리에서 옷가게에 진열된 옷들을 보고 무작정 들어가서 난동을 피우던 걸 옷가게 주인이 경찰에 신고를 하는 바람에 이전 시모 상태가 정상도 아니고
또 사치로 인해서 전 남편까지도 연을 끊은 상황이라서 우선 센터로 보내줬다고 하더라고요. 그때는 그렇게 저희 엄마랑 저한테 비싼 물품을 억지로 강매까지 하려고 하시고 엄마의 과거를 약점 삼아 돈까지 뜯어내려고 횡포를 부리시던 분이셨는데 이렇게 센터에서 환자와 사회복지사의 입장으로 마주하니까 마음이 딱하더라고요. 저는 우선 보호자가 있어야 센터를 다니게 할 수 있으니 아들이 아니더라도 보호자의 신분이 될 만한 분을 데려오라고 하였고 어떻게 해서 친척과 연락이 닿으셔서 제가 연결해준 다른 요양원에서 지금 지내고 계시네요. 이게 어떻게 보면 별거 아닌 걸 수도 있지만 사람이 돈이나 명품에 환장하게 되면 이렇게까지 일이 커질 수도 있다는 것을 저도 이전 시어머님을 통해 알 수 있었던 것 같아요. 이전 시모가 명품에 미쳐서 강요를 하지 않고 전 남편도 조금만 더 일찍 제 말을 들어주었다면 이렇게까지는 되지는 않았을 텐데 하는 안타까움도 좀 있고요. 뭐 어찌되었던 지금은 이미 요양원에서 아들과 연도 끊긴 채 살고 계시니 딱한 처지가 되었다 싶을 뿐이죠. 말하다 보니 제 이야기가 많이 길어졌네요. 제 보잘것없는 이야기 청취해 주셔서 감사하고요. 늘 행복하시고 건강 잘 챙기시길 바라겠습니다. 지금까지 커피앤톡이었습니다. 오늘도 끝까지 함께 해주셔서 감사하고요. 저는 다음 영상으로 또 찾아뵙겠습니다.